2018년 영화 한 편이 전 세계 극장을 뒤흔들었어요. 퀸의 이야기를 담은 보헤미안 랩소디예요. 개봉 당시 평론가들 반응은 차가웠어요. 너무 뻔한 구성이다. 깊이가 없다는 혹평이 줄줄이 쏟아졌죠. 그런데 결과는요? 전 세계 흥행 수익 9억 1,100만 달러. 역대 뮤직 바이오픽 1위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에요. 그로부터 8년 뒤인 2026년 마이클 잭슨의 바이오픽 마이클이 나왔어요. 가디언은 지루하고 세탁된 영화라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관객과 주인공 모두에게 모욕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도요, 전 세계 흥행 7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2위 뮤직 바이오픽이 됐어요. 비평은 최악, 흥행은 최고. 이게 지금 뮤직 바이오픽을 둘러싼 가장 큰 모순이에요. 그리고 이 모순을 두고 지금 전 세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장르를 둘러싼 찬반 양측 입장을 모두 들어볼게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컹컹컨입니다. 뮤직 바이오픽, 혹시 이 단어가 낯설 수 있으니까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바이오픽은 바이오그래피컬 픽처의 줄임말이에요. 실존 인물의 삶을 영화로 만든 거죠. 다큐멘터리랑 다른 점은 배우가 그 인물을 직접 연기한다는 거예요. 뮤직 바이오픽은 그 중에서도 실제 뮤지션을 주인공으로 한 극영화를 뜻합니다. 이 장르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1950년대부터인데 오랫동안 평론가들 사이에서 좀 싸구려 장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2시간 안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우겨 넣으면 뭐든 단순해지고 드라마틱하게 과장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인식이 바뀐 게 2004년이에요. 소울의 전설 레이 찰스의 일대기를 다룬 레이에서 제이미 폭스가 레이 찰스를 연기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이듬해인 2005년엔 컨트리 음악의 전설 조니 캐시의 이야기를 담은 워크 더 라인에서 리즈 위더스푼이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이 두 편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분석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아카데미 주연상의 무려 55%가 바이오픽 연기자에게 돌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2018년 보헤미안 랩소디가 폭발하면서 이 장르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최근 2년 사이에 나온 뮤직 바이오픽만 세워볼게요. 요절한 팝스타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삶을 다룬 백 투 블랙, 레게 음악의 전설 밥 말리의 이야기를 담은 밥 말리 원 러브, 포크록의 아이콘 밥 딜런의 초기 시절을 다룬 A Complete Unknown, 록의 보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앨범 제작 비화를 담은 Deliver Me From Nowhere,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 마이클. 딱 2년 사이에 5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작 중인 게 비틀즈 바이오픽 4편이에요. 이미 공식 발표된 프로젝트죠. 폴 맥카트니, 존 레논,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를 각각 별도의 영화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어벤져스처럼 멤버마다 독립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캐스팅도 이미 확정됐죠. 노멀 피플과 글래디에이터 2로 유명한 배우 폴 메스칼이 폴 맥카트니를,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로 주목받은 해리스 디킨슨이 존 레논을, 솔트번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베리 케오간이 링고 스타를,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의 에디 먼슨으로 전 세계 팬을 사로잡은 조셉 퀸이 조지 해리슨을 연기해요. 아메리칸 뷰티, 007 스카이포를 연출한 샘 맨데스 감독이 4편을 전부 맡았고 2028년 개봉 예정이라고 하죠.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할리우드는 음악 전기 영화를 왜 이렇게 계속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계속 만들어도 괜찮은 걸까요? 찬성 측과 반대 측 이야기 순서대로 들어볼게요. 반대 측 입장, 이건 그냥 비싼 노래방이에요. 반대 측이 가장 먼저 꺼내는 문제는 공식이에요. 뮤직 바이오픽엔 거의 예외 없이 똑같은 구조가 있어요. 가난한 시절, 재능 발견, 성공, 마약 알코올 혹은 스캔들로 추락, 그리고 재기 또는 비극적 죽음. 이게 얼마나 뻔하냐면 2007년에 이 공식 자체를 코미디로 패러디한 영화가 나왔어요. 바로 워크 하드, 듀이 콕스 스토리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 듀이 콕스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레이 찰스, 조니 캐시, 밥 딜런, 존 레논 같은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클리셰를 한 명에게 다 몰아넣어서 만든 가상의 전설이에요. 어린 시절 트라우마, 마약과 여자, 추락과 재기, 감동적인 마무리까지 뮤직 바이오픽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과장해서 웃음을 만들었죠. 근데 그 이후로도 뮤직 바이오픽들은 그 공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평론가들이 스스로 개그가 된 장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그런데 공식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진실의 문제예요. 이 장르는 구조적으로 진실을 말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티스트 본인이나 유족이 대본을 직접 통제하기 때문이에요. 밥 딜런 바이오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작자가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밥 딜런이 대본 한 줄 한 줄 다 읽었다. 딜런의 변호사가 공동 프로듀서로 직접 참여했고요. 가디언은 이 영화를 두고 100% 밥 딜런이 바라보는 밥 딜런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불편한 진실은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마이클은 더 극단적이에요. 원래 영화의 3번째 파트에 아동 성범죄 의혹 관련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 합의 결과 그 파트 전체를 잘라내고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을 들여 재촬영했어요. 그래서 영화는 1988년에서 끝나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시기가 바로 그 이후인데도요, 비평가들이 의도적인 회피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승인받은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를 직접 비교해 볼게요. 엘비스 프레슬리 가족이 승인한 엘비스는 2억 8,700만 달러 흥행에 아카데미 8개 부문 노미네이트를 받았어요. 반면 엘비스의 아내 프리실라의 시각에서 만든 프리실라는 엘비스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아버지를 포식자로 묘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결과는요, 흥행 3,300만 달러,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0이었어요. 똑같은 인물을 다룬 두 영화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냈어요. 반대 측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해요. 시스템 자체가 아티스트 측 입장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거죠. 할리우드 베테랑 저널리스트 스티브 게이도스는 이렇게 말했죠.
일단 아티스트 가족이나 본인과 계약하는 순간 그들 버전의 현실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들은 종종 터무니없이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죠. 반대 측 입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장르는 이미 구조적으로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됐다. 찬성 측 입장, 그래도 이 영화들은 필요해요. 찬성 측은 숫자로 이야기 시작해요. 보헤미안 랩소디 개봉 이후 6개월 동안 퀸의 음악 스트리밍이 5억 8,800만 건에서 19억 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어요. 마이클 개봉 이후엔 마이클 잭슨 주간 스트리밍이 역대 최고인 1억 3,750만 회를 기록했고 잭슨5 스트리밍은 400% 급증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새로운 세대가 음악을 처음 만나는 경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 세대가 듣던 음악을 10대와 20대가 극장에서 처음 접하고 집에 가서 스트리밍을 켜는 거예요. 심지어 1984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아마데우스는 150년 된 모차르트 음악을 빌보드 앨범 차트 56위에 올렸어요. 영화 하나가 수백 년 된 클래식 음악을 현대 팝 차트에 올려놓은 거죠. 뮤직 바이오픽이 죽어가던 음악을 살려낸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찬성 논거는 배우의 연기가 주는 고유한 경험이에요. 라미 말렉이 프레디 머큐리를, 티모시 샬라메가 밥 딜런을 연기할 때 관객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몸짓, 눈빛, 고통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경험해요. 보헤미안 랩소디의 라이브 에이드 재현 장면이 대표적이에요. 실제 1985년 TV 방송보다 더 감동적이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와 대형 스크린이 원본을 전혀 다른 경험으로 만들어준 거죠. 감독은 이렇게 말해요. 관객들은 음악이 얼마나 훌륭하게 들리는지 그게 극장에 오는 이유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극장을 살리고 있는 건 뮤직 바이오픽이에요. 세 번째는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예요. 이 장르가 비주류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주류로 끌어올리는 창구가 됐다는 거예요. 레이는 레이 찰스를,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은 NWA를, 레스펙트는 아레사 프랭클린을 다뤘어요. 할리우드 스크린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졌던 흑인 아티스트, 여성 뮤지션들의 이야기가 대형 자본과 함께 세상에 나오는 거죠. 찬성 측 입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뻔해도 괜찮아요. 음악이 살아남고 새로운 세대에 전달되면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두 입장을 다 들어보면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요. 극장이라는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진실과 불편함을 마주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면 지금 뮤직 바이오픽들 중 많은 작품이 그 기준에 못 미쳐요. 아티스트 측이 대본을 검토하고 불편한 장면은 편집으로 잘라내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극장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듣고 함께 울고 웃는 공간이어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관객들은 이미 그걸 원하고 있고 숫자가 그걸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가디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팝스타들이 자기 이미지를 직접 큐레이팅하고 수익화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뮤직 바이오픽은 그 연장선일 뿐이죠. 그리고 할리우드 저널리스트 스티브 게이도스는 이렇게 말해요. 관객은 진실 같은 건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음악이 나올 때 함께 흥얼거릴 수 있느냐예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비틀즈 바이오픽 4편이 2028년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폴 맥카트니와 링고 스타가 직접 승인한 영화들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의 이야기가 멤버 수만큼 나뉘어 스크린에 펼쳐질 거예요. 이게 뮤직 바이오픽 장르의 정점이 될지 아니면 이 장르가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실험이 될지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이 극장 어둠 속에서 그 음악을 들을 때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지는 그 느낌, 그 감정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게 이 장르가 계속 살아남는 이유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뮤직 바이오픽, 음악 전기 영화들 계속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좀 쉬어야 할까요? 컨셉의 컨셉.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의 구조를 읽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